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니까 확실히 습도가 올라가면서 날이 진짜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에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해서 이 국과수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라는 건데요. 이 씨는 정식 처방받은 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찰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보여주시죠. 고딩 좀 돼 보이는 애들이 맨발을 테이블 위에 저렇게 올려놓고 휴대폰 봅니다. 아이고 정말 하신 이선주님. 자, 울산 동구 마성터널 옆 도로에 저렇게 어린이 카시트가 며칠째 방치돼 있습니다. 사반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가 하신 이재수님. 자, 울산입니다. 울산 태화강역입니다. 대낮에 아주머니들이 둘러앉아서 포커 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쳐 하신 김혜경님. 자, 경북 구미시 신동의 한 공원 공중 화장실 전기를 따다가 전기차 충전하는 양심불량 고발합니다. 왜 그러고 사니 진짜 하신 강인영님. 자, 우리 집에 어여쁜 공주님 장다온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신 성인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이번엔 구속입니다. 자, 지난주 대구에서 아파트 배관 타고 올라가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후에 달아났던 40대 윤모. 주말에 검거됐고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모습 잠깐 보시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도주는 왜 했습니까? 세종시에서 어떤 야선에 계속 숨어 계셨던 거예요? 도주 방법 계획하신 겁니까? 숨어 계시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승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제와 참 부질없는 말입니다만 애초 영장 기각이 안 됐더라면,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난 40대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외벽을 올라서 6층에 사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주 나흘 만인 그제 세종시 도치원의 한 창고 앞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모 씨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법원은 윤모 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4월 피해자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놈이 참 나쁜 게 말이죠.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 연기를 계속 도주 중에 했더랬죠. 자, 이거 그래서 때문에 경찰 수백 명이 애먼 저수지 바닥을 막 훑고 다녔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잡힌 이유가 배가 고파서였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수지가 아니라 세종시 야산 쪽으로 갔던 건데 일단 지인명의 차를 가지고 세종시 야산 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부친의 산소 근처로 갔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지금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게 휴대전화는 지인 차에다 버렸죠. 그리고 나서 카드도 쓰지 않고 CCTV에도 안 잡히고 저 야산 부근이 어렸을 때 이자가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에 익숙이기 때문에 야산을 떠돌았던 걸로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나흘 만에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다. 그러고 나왔다가 경찰에 잡혔던 것이고요. 경찰에도 다 사실대로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산에 떠돌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기분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참 이걸 자수라고 해야 될지 자수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게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5만 원 땡겨 쓰려다 점점점. 자, 새벽 시간 정육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에 들어선 남성 선반 위 기기들 바닥을 휙 또 휙
모조리 휙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와장창창창. 이번엔 글게로 기계 칼날을 그냥 쓱싹. 자, 그리고요 선반 아래로 손을 넣어서 물건들을 마구 꺼내서 헤집어 놓더니 마지막으로 고기 절단기까지 바닥에 쾅. 아니 이 양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제보자는 인천에서 정육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새로 지점을 오픈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지인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첫날에 일을 끝내고 갑자기 한 달 식대 중에 5만 원을 가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집에 가서 입금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새벽 12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남성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입금 안 하냐, 지금 술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빨리 입금을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새벽에 전화해서 아이들도 다 깨고 돈 맡겨뒀냐 이렇게 좀 말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 남성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하루치 일당을 입금을 하고 나서 다시 잠들었는데 그날 새벽 5시쯤에 남성이 가게를 찾아와서 주방에 보관돼 있던 냉장, 냉동 음식들을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뭐 던지고 밟고 기계를 넘어뜨리는 등 난장판을 만들고 떠나버린 거였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500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5만 원 안 줬다고 그 300배가 넘는 1,500만 원 피해를 입혀요. 지금 분노 같은 게 좀 조절 자체가 안 됩니다. 5만 원이면 뭐 이건 논리적이진 않지만 고기 하나 정도 만지고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걸 지금 다 박살내버렸거든요. 1,500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 이틀 정도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고. 경찰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4개월에 걸쳐 50만 원씩 한 200만 원 합의면 어떠냐. 당연히 응할 게 없죠. 예? 또 응하지 않으니까 나 잃을 게 없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도 했다고 하고요. 예전에 사실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폭력성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일하면서 면접 볼 때 술, 담배 끊었다.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믿고 있는데 하하. 또 그 습성이 반복되면서 하하. 1,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네요.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거죠. 자 라면 뒤엎고 음료 촥 이건 또 뭘까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난동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이들과 편의점 찾은 여성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 직원 말 손님 취식은 안 됩니다. 아이 그럼 컵라면을 팔질 말든가 하면서 라면 바닥이 저렇게 촥 뚜껑도 촥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저걸 보면서 그냥 바로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는데요.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성큼성큼 카운터로 오더니 음료까지 마저 촥 직원에게 뿌리고는 빨대도 던지고 저렇게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음료수를 다시 휙휙 아이고 언제 아이고 마구 뿌려댄 뒤 아주 이 가게 그냥 폭삭 망해라 하고 저렇게 가버립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취식 안 된다고 했잖아. 네, 제보자가 운영하는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렇게 코로나 이후에는 취식을 안 하게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식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애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저 아이들이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질서는 뭐 안 지켜도 괜찮네. 그리고 저렇게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엄마를 보면서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럽고 그게 꼭 아이들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저 엄마 저렇게 행동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확실히 박 변호사님 네. 날이 더워지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옵니다 밖으로.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돼요. 라면을 뭐 딴 데서 먹으면 되죠. 그거 먹고 그거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보는 데서 라면을 없는다든지 또 점원한테 뭐 던진다든지. 음료수 팍. 이거 봐요. 아유. 이게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뭐 덥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당연히 형사 범죄가 되면 뭐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폭행 이런 게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붙잡았어요? 엄밀히 보면 아동 학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것까지 처벌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제 폭행 고소를 하니까 예. 민사도 좀 청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요즘 왜 이럽니까 진짜.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거품 가득 500cc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최근 독일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함께 동네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저희는 치킨 한 마리와 생맥주 500cc 2잔을 시켰는데 음식과 맥주가 나왔을 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맥주잔에 맥주가 가득 담겨있지도 않고 3분의 1이 거품이었거든요. 거품이 빠지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됐습니다. 친구가 독일에서는 맥주잔에 눈금이 적혀 있어서 눈금 이상을 채워야 하는 법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시켰는데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500cc라고 주문한 맥주잔에 하얀 실선이랑 0.45리터라고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품이 가득이었고 거품이 없는 맥주 양은 0.45리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친구는 500cc를 주문했는데 어째서 450cc로 안 되는 양을 받아야 하냐 이렇게 황당했는데 사장님이 아유 그냥 한국 문화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직원도 그래서 뭘 원하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진상인가 싶어서 황급하게 가게를 나왔는데요. 생각할수록 이게 맞나? 구청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메뉴판에는 500cc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실제로 받은 건 450cc도 안 되는 상황. 저희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호프집 사장입니다. 아이고 누가 독일 사람 아니랄까 봐 훈수를 끼워보셔. 한국 맥주는 독일 맥주랑 달라요. 원래 거품 많은 맥주가 더 맛있는 거야. 어? 그리고 독일에서 맥주 마실 때 강냉이 안 주잖아. 아, 우린 주잖아.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주잖아. 그거 다 거품으로 빠지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셔. 깐깐하게 진짜 동그라미. 헉! 야, 이거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사장님, 500cc 칼 맞춤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주셔야지. 아니, 이럴 건 뭐하러 450cc 눈금이 그려진 맥주잔 쓰는 거예요. 괜히 얼마밖에. 그리고 정량 안 맞추는 게 그게 무슨 한국 문화야, 그게. 어? 밀러시 뭐라고? 떼어 앞쪽 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너 사기꾼이래,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요, 떼어 요즘에 앞초커. 저도 해외 외국 분들이 와서 한국 음식점이나 주점 와서 이렇게 뭐 먹고 놀래는 거 이렇게 그런 유튜브들 채널들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반응들이 되게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조금 더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한국에서는 생맥주에 거품이 많은 게 약간 상식에 가까워서 심지어 그 집에서 맥주 마실 때 생맥주로 거품 내주는 기계 같은 것도 따로 팔 정도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정량을 맥주를 아끼려고 생맥주 거품을 많이 낸다는 정도의 업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정말로 심각하다 모를까 거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화를 낼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그 독일인 분이 그러셨대요. 독일에선 법으로 정해 있대요, 그게. 교수님. 아, 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고민이라서 좀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자 제보하신 분의 마음도 이해는 되고, 아,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특히 외국인 친구가 와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생각했는데, 제 경험을 떠올리면 저는 그 거품이 맛있거든요. 거품이 되게 부드럽고 그 거품에 이어서 그 생맥주 몇 모금까지가 되게 시원한 그 조합이 저는 좋아서 도리어 그 아래로 가면 배부르거든요. 그 거품이 낭비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그 맥주잔 저게 실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네. 저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이게 저는 뭐 대구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예. 피처라고 이제 2000cc인데 대구는 1750cc로 팔았습니다. 아 진짜?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2000cc. 아니요, 1750cc를 시키면 피처가 나오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다 2000cc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마에 먹으면 2000cc인 거예요. 저희가 마실 때는. 또 이마에 먹으면 한 200 되는 거고 500잔 먹으면 이마이가 500, 뭐예요? 이만큼 먹으면 또 250 정도 되고 아니, 그렇게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걸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잔에다가 뭐 450이든 그만큼 더 갔다면 500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2000잔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뭐라 하기 좀 우리 문화상 그렇지 않나. 저도 독일 잠깐 갔었는데 예.
별로 없던데요. 그냥 주던데요. 자, 백대 아나운서. 저도 뭐 미세한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거면 좀 성의가 없거나 좀 고의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들었습니다. 댓글도 보겠습니다. 제이님, 독일인 앞에서 맥주 가지고 장난치다니라고 하셨고요. 미카엘라님, 정량을 줘야죠라고 하셨습니다. 학콩님은 저 일하는 곳에서는 크림 없이 가득 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낮에 버스 안 손잡이를 잡고 선 노인과 젊은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줄곧 반말로 왜 여자에게 엉덩이를 기댔냐고 화를 내고 노인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고 반박하는데요. 말싸움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체 저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가족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죠. 버스 안에서 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을 도와줬다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제보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폭행을 말렸던 남성 그리고 노인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죠. 네, 자 일단 상황을 좀 얘기해드리면 지난해 6월입니다. 용인에 있던 어느 버스에 있었는데 한 80대 노인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요. 어떤 여성이 앞에 앉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약간 뭐 이렇게 다른 쪽에 이 앞에 있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 다른 쪽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노인한테 반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어요. 앞에 아하. 앉은 여성의. 아마 여성이 문자로 누가 몸에 엉덩이를 들이대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자리에 옮겨가지고 노인한테 좀 화를 냈던 건데 노인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계속 화를 냈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 피해받은 노인의 아들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좀 몸이 있다가 불편했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 사건 이후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손잡이도 있고 이래서 버스 흔들리면서 몸이 부딪힌 게 아니냐. 근데 왜 엉덩이 만졌냐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이 20대 남성은 어르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 젊은 남성을 보면서 꾹꾹 이 분노를 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건데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엉덩이를 왜 들이대요? 빨리 여기 있는데 왜 엉덩이를 내놨어? 엉덩이를 댔으니까 지금 좋아요. 반말로 막 계속 하길래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린 것도 있고 뭐 할아버지한테 욕하는 것도 다 봤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당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계시면 저도 다시 나설 것 같긴 해요. 제가 말려도 그렇게 할아버지를 밀치고 뭐 마지막에 발로 차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아마 좀 크게 다치실 수도 있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가 먼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저 할아버지가 자꾸 내 몸에 밀착해 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먼저 저 80대 노인을 폭행한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있던 제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이 반말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어서 결국에는 저 남성이 노인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보자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적당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남성에게 다가갔더니 뭐야라고 하면서 바로 또 몸싸움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는 버스 아니니까 둘 다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제보자에게 이 젊은 남성이 계속 발길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와서 그 남성을 뒤에서 끌어당겼는데
또 그 남성이 노인까지 머리로 밀어버렸고요. 노인은 또 바닥에 쓰러졌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발길질하다가 결국에는 저 남성이 노인의 얼굴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저 검은 티셔츠가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티셔츠가 이 노인을 먼저 폭행했던 그 남성이에요. 자, 교수님, 이 다음 상황, 네. 저 노인이 쓰러지고 나서 네. 저 회색 저 가해 남성이 머리를 발로 찼다면서요. 그랬다고 합니다. 내 머리를 그것도 80 노인 어르신의 머리를 뭐 사쿠킥으로 찼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공차듯이 찼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저렇게 찰 수가 있는지 그것도 어르신의 아이고.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이분은 순간 의식을 잃었대요. 그래서 안면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뭐 얼굴에 멍이 든 거도 아프셨겠지만 저런 어린 아들뻘도 아니고 손자뻘이잖아요. 손자뻘한테 저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리고 제보자도 남성에게 맞아서 코피가 심하게 났고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런데다가 이 제보자는 그 전에 허리 수술을 좀 여러 번 받았었는데 이번 일로 허리가 또 재발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는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어떻게 뭐 참을 수는 없고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도착을 했는데도 그 남성, 그러니까 가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당연히 없이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자, 지금 뭐 교수님이 전해주신 말은 이 노인의 80대 노인의 아드님의 주장이라고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공동 폭행, 폭행당한 노인의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공동 폭행이라고 셋이서 다 같이 피의자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젊은 친구한테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는 얘기죠. 사실 이 일이 끝나면은 진짜 저 경찰서나 찾아가서 의인으로 추천해볼 그럴 망울이 있었었어요.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걔네 부모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너희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법원은 뭐 이 사안의 경중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셋 다 잘못했다. 네, 지난 5월 30일에 약식 명령으로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남성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그리고 제보자와 노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에게 주먹질을 한 것, 그리고 노인이 남성의 목과 바지를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남성의 성기를 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는데요. 제보자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 노인의 아들도 제보자를 경찰서의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와서 너무 억울하고 제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런 상황에서 저 회색 티셔츠의 폭행을 억제하면서도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고 같은 게 밖에 없습니다. 아니, 경찰 오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여기 이제 장면에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가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방어 행위라든지 소극적 방어 행위 정도 되면 정당방위 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아마 경찰이 판단컨대는 같이 좀 싸우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니 때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 그래도 법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누리꾼들 사이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사실 있어요. 막고 있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사실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있기도 하고요. 또 이래서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도 있고요. 말리기만 했어야지 폭행까지 하는 거, 가격하는 모습, 선 넘은 듯 있고 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결국은 벌금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벌금 처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폭행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공동 폭행이 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기계적으로 적용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이 아마 저 영상들 다 보긴 다 봤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맞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같이 공격을 가하면 정당방위나 방어에게 되지 않는 이상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같은 당시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제보자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까지 저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법원에 정식 재판을 지금 신청하셨대요. 이 제보자와 이 피해 어르신 쪽에서. 그럼 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지금 벌금이요. 저 가해 처음에 시작된 그 젊은 남성이라는 사람이 200만 원이고 양쪽에 지금 제보자분하고 노인분이 각각 100만 원씩이에요. 지금 노인분은 전체 3주에 얼굴 쪽에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적용 법조는 상해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게 정당해 보이는지 모르겠고 아까 박 변호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처음 공격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저 내용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데 좀 공간이 열려 있었고요. 흔들리는 버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냥 평지였다 이런 데였다라면 조금 자제하기가 좀 자제하지 뭐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무엇보다 노인분은 저렇게 해서 싸움이 나니까 뒤에서 저기 붙들고 말리기 시작한 건데 저걸 지금 공동 폭행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꺼번에 합세해서 저 회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저렇게 과연 했어야 마땅한가? 정식 재판에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변호사를 선임할지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영상을 다 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이상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들 중 한 대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여성이었는데 사고 직후 주변 남성 운전자들의 보호를 받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뒷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인데요. 그 당시 차 안에는 30대 부부와 어린 딸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제보자 부부가 지난달 24일 토요일에 본가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운전은 남편이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뒷좌석 카시트에는 39개월인 어린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제보자 차량은 시속 100km가 되지 않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싱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BMW 미니 차량들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할 이렇게 또 다른 미니 차량 한 대가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이 터널벽에도 부딪히고 몇 바퀴나 회전하는 걸 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고로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결국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카시트에 39개월 그 아이 자녀 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아빠가. 네, 사고 충격으로 차 안에 있던 에어백이 다 터졌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 놀란 아내는 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있는데 다행히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아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제야 일단은 딸이 괜찮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그런데 이제 몸이 다친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아이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졌고 차에 탔을 때도 웅 이 소리만 들리면 조그만 뭘 한다고 그 애가 엄마 사고나 조심해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터널 지날 때는 너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일은 못하고 한 가지 일만 하고 있고 아내는 온몸이 돌아가면서 지금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든지 119가 오든지 견인차가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셋보다 먼저 도착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흑기사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운전자였던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그 네. 가해 차량에서 이제 그 여자 운전자분이 계속 남자 차량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 뒤에 이제 뭐 가해 차량 뒤쪽에다가 뭐 삼각대도 세우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남성들이 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차량에서 좀 구호 활동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가해 차량만 이제 삼각대 세우고 이제 뭐 경거모하고 저희는 트렁크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삼각대나 이런 것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 터널 옆에 난간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랑 구급차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일행들은 다 자리를 떴어요. 빠르게. 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성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곧이어 같은 차종에 네. 그 미니 쿠퍼 크지 않고요. 차종에서 네. 다른 남성 운전자가 오더니 짠 데려갔다. 그 차량이 한 20대 정도 왔다고 합니다. 좋기. 그걸 봤을 때는 동호회 원들로 추정이 되고 그 앞에 막 예, 세대가 슉슉슉슉. 휙휙휙 갔잖아요. 크지 않나요. 소형 자동차인데 쑥쑥 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3-4명 정도 되는 동호회 남성으로 추정되는 지금 남성 내렸다. 예, 차량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가해 운전자 차량하고 그 운전자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흑기사처럼 그 와가지고 이 차에 옮기면서 삼각대하고 저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예.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번 와가지고 피해 차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그래서 피해 차량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해요. 한 명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러고 가버렸다고 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아이 엄마죠. 아이 안고 2차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맞아, 아이 맞아. 안고 경광봉 이런 거 못 꺼내니까 휴대전화로 이렇게 막 그 불빛을 줘가지고 다른 차량한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소리 질렀고 이게 너무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차가 아까 팡 부딪히고 빙그르 돌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바로 나와서 저런 거.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화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남편분 얘기도 외상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뒤에서 세게 들이받았으면 저렇게까지 뭐 차량이 쇠손이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옮겨 타니까 이 아내분이 아니 내려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가 왔답니다. 구급차가 오고 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냥 구급차 타고 가버리고 사라지고 없더라는 네? 거예요. 심지어 뭐 설명이 어떻고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 쭈르륵 쫓아왔던 다른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가해 운전자만 도와줬던 그 남성들도 경찰차하고 구급차 오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제보자 차량에 무슨 과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앞을 향해서 차선 변경도 없이 쭉 직진하고 있었는데 예. 과실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했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식까지만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뭐 다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거 혹시 그 미니 동호회 아닐까 의심하시잖아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불법 레이싱을 하기로 약속이라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사고를 내고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이 가해 운전자, 이 경찰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보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여자가 이제 경찰에는 그런 레이싱을 안 했다. 자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미니들이 이렇게 도와준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대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만나서 이제 담배 피면서 또 그거를 공모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영상이 찍혔고 그 전에도 사고 날 뻔했던 게 몇 번 있었대요. 하필이면 마침 그 시간에 그 도로에 전국에 있는 미니들이 하침 그 시간에 탁 지나고 있다가 도와줬다. 우연일치 같은데 사실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이렇게 불법 레이싱하고 막 줄지어서 움직이면 공동위험 운전죄 같은 게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레이싱 같은 거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미니 차량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다 경찰이 뭐 다 하긴 하죠. 가해 그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이 미니들이 만나가지고 담배 피면서 공모하는 정황도 좀 찍혀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날 뻔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피의자 조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공동위험 운전 행위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공동위험 행위하고 과속 운전으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동호회가 네. 불법 레이싱을 했다는 거 충분히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 정도가 아니라 일부긴 하지만 정황 증거까지 나온 거잖아요. 블랙박스에 그런 모습들이 촬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 제보자분은 경찰로부터 이 공동위험행위가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교통사고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 정도의 행위면 고속도로에서 사실상 흉기가 지나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정인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 아니요. 이 정도면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누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봐거든요. 강력범죄 수사하듯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정도 했으니까 망정이죠. 진짜. 그런데 이번에는 아우. 꽝.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정확히 같이 가는데 뒤에서 그냥 단순하게 들이받은 건데 차선 변경이라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요. 저거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지금 이제 제보자분은 굉장히 불안해하신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저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데요. 정신없이 서랍을 뒤지던 끝에 마침내 한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부부 사이가 영영 갈라서게 됐다는 한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60대 여성이고 사건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이 사연자분에 온 겁니다. 참다가 전화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장님 얼마 전에 젊은 여직원 하나를 뽑더니 출근 퇴근도 같이 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회사의 공장 직원이 전화를 했던 거고요. 이 사연자분이 즉시 이제 사무실로 가서 서랍을 뒤져봤더니 이 여직원하고 여행을 가서 모텔에서 찍은 사진, 노출까지 있는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 관계했던 거예요. 아니 공장 안에서 얼마나 대놓고 그랬으면 직원이 신고를 했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요. 그 뒤로도 제보자 몰래 계속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보자는 미혼이었던 이 여직원의 어머니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의 어머니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다시는 밖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이게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남편을 아주 호되게 혼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도 아예 내가 집에 들어가 살면서 내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면서 나서면서 제보자가 시어머니를 믿고 남편을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라도 그냥 정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이제 좋은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환으로 쓰러지니까 이 남편의 바람기가 또 이제 슬슬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보하신 분은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간호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간호를 했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애 아빠랑 갈라서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집을 너한테 다 줄게 이러고 명의를 며느리한테 해가지고 집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지나가 보면 20년 동안 이 남편 짧게는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출했고요. 심지어 5년씩 나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차라리 나가 있는 게 좋은데 10년 전에는 또 돌아왔다고 이럴 땐 기돌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업 망하니까 돌아왔는데 기어 들어왔다. 기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 남편이 또 이상합니다. 여성의 흔적들이 계속 집에 있을 때 나오면 심지어는 자다가도 상희야. 상희는 이상희가 아니고 그 공장 여직원입니다. 예. 그 직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 하니까 이혼하려면 네가 가진 그 아파트 우리 어머니가 준 아파트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파트 나중에 아이들 크면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주려면 아파트한테는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혼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헤어지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불치병 진단을 받았대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거동도 불편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이제 제보자분에게 와서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후회된다, 미안하다, 나 버리지 마라 이렇게 또 아유. 사과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 또 착하셔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운 뭐 정도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동정심이 들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싶어 남편 챙기려고 집으로 가서 남편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물건을 챙기러 간 겁니다. 처음 남편 방에 들어가 보셨대요. 10년 만에. 그런데 물건 챙기다 보니까 웬걸요? 거기 남편이 쓰던 두 번째 전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휴대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 그 여자가 당신 힘내라고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 아저씨가 또 그 문자 보낸 걸 보니까는 나는 한시도 당신 의심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이 동반자라 생각하고 이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계속 전화를 했더라고. 이 여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당신 목소리 들으면은 내가 무너지고 마음 약해질까봐 안 받았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별냥 드라마를 찍고 있네요 진짜. 네, 근데 더 아유. 충격적인 건 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제보자는 이게 심증으로는 남편이 공장 여직원이랑 30년 넘게 이제 좀 불륜 관계,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상간녀에게 당신은 영원한의 동반자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여자 역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자녀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만 이 제보자의 지인들은 아파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현재 제보자가 과거에 그 시어머니한테서 받았던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더 넓은, 더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면 이게 뺏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평생 외도하다가 병간호해달라는 남편 이혼하면 내 집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이제 재산 분할의 부분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뭐 잘못을 하거나 유책 배우자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유책하고 재산 분할 관계 없기 때문에 집의 일정 부분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뺏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여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분 따져보면 일정 부분이 남편한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다 뺏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예,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신중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원래는 상속받아야 될 재산을 이제 아내분이 받은 거잖아요. 그 권리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 정도는 나오는데 집을 빼앗긴다는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뭐 법적인 얘기는 두 분이 잘해주셨으니까 심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의존하려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후회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생존 전략인 거잖아요. 예.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학대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정에 호소당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또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만나 기어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기어 들어온 거 맞습니다. 이럴 때는 기어 들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JS리님은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속상해하셨고요. 윤윤얀냐님은 정말 열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부반장님은 분할되더라도 하루빨리 벗어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식당 밖으로 나온 여성이 뭔가를 보고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가고 있는데요. 왜? 그 자리로 어, 웬 커다란 트럭이 뿌연 연기를 흩날리면서 달려옵니다. 저거 어디서 왔어? 네, 그대로 벽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와우.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연기가 거치자 무너진 잔해와 가구들로 쑥대밭이 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네, 다행히 식당 쪽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트럭 운전자도 작은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트럭은 1차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식당을 덮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상대 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커다란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차에 뭐야 이거? 밀리고 있습니다. 왜 손을 여기 흔들어? 사람 있어! 손을 들지만 운전자는 전혀 못 알아챘는지 쭉 달리기만 하죠. 아 지금 이거 위험 상황인 자, 이때 거죠? 반대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거 뭐지? 하면서 돌아보다가 얼른 방향을 바꿔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자, 끈질기게 쫓아가. 경적을 울린 끝에 트럭이 멈췄고요. 할아버지도 구조는 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손 흔들길래 나 이거 타고 간다 하면 그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된 트럭 앞으로 슬쩍 뛰어들었던 건데요. 하필 그때 신호가 바뀌면서 나 이거 탄다. 이걸 몰랐던 트럭이 그냥 출발해버렸던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덕분에 무사히 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요!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중국 다음 할아버지입니다. 이어갑니다. 예. 자, 식탁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가슴을 잡고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던 포도가 목에 콱 걸리고 맙니다. 아이고 누가 좀 와라. 기침이 더 심해지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달려오죠. 아들이 엄마 그걸 때려라. 퍽 때리자마자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뭔가 토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기침이 멈추지 않자 아들이 뒤에 서서 하이리히법까지 합니다. 우와, 설마. 드디어 엄마가 진정된 눈치고요. 그러자 아들이 게임하던 휴대전화 더 챙겨 들고서는 다시 방으로 가버려요. 괜찮아진 거 맞지만 너무 쿨해요. 너무 쿨한 우리 아들, 하이리법 아들. 잘 살아라. 아, 교수님, 엄마 살았지? 나 간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할도리는 하되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게임이다. 게임이다. 네.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마당을 걷는 거위들을 한 아이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 칼로 위협을 하면서 괜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아, 불안합니다. 네, 도망치기도 잠시 거위 한 마리가 아이고, 용감하게 아이고, 날개를 아이고, 펼치고 아이에게 이렇게 터져. 아이고. 반격할 줄은 몰랐는지 깜짝 놀란 아이가 한쪽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얼른 도망을 칩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네, 멀찍이 서서 거위에게 쪼인 등을 만지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호되게 배웠으니까 더는 거위에게 짓궂은 장난은 안 치겠죠. 양 변호사님 한 말씀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아가야. 그래도 에이. 싸워. 그러니까요. 글로벌 팩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도 안 오나요? 매트리스가 싹 풀어드립니다. 스트레칭 시작. 머리부터 허리, 다리까지. 매트리스가 위아래로 반복해 움직이며 원하는 부위를 자동으로 집중 스트레칭 해주니까 누워만 있어도 쌓인 피로 풀고 푹 잘 수 있어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다시 한번 재석하다. 시즈닝을 재해석하다. 코코넛이 치킨에 내리면 입이 딱 벌어질 천지 개벽의 맛. 이야, 나 코코넛 좋아했네. 네네 야자치킨.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